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이죠. 계속 얘기합니다. 비전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같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누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해요. 미국은 정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잡았을 때와 민주당이 잡았을 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왜 어떤 정치인은 더 해로운가? 똑같은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제임스 길리건 교수가 왜 어떤 정치인은 더 다른 정치인보다 더 해로운가? 이거를 이전 강의에서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국가를 말아먹느냐 이런 걸 그 강의하면서 내가 그때 참조했던 여러 강의를 위해서 참조했던 책입니다. 그때가 아마 35강이었을 것 같습니다. 35강. 왜 어떤 정치는 더 해로운가?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길리건 교수가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 교수인데 정부 프로젝트를 맡아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이에요. 공공교도소의 재소자들을 그 폭력 행동을 연구했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했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1900년서부터 2007년까지 약 107년간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왜 정당이 바뀌면 살인율이 또는 자살률이 전염병처럼 올라가다가 어떤 정당으로 바뀌면 그것이 싹 씻은 듯이 다시 떨어졌다가 살인율과 자살률이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폭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그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살인율과 자살률이 확 올라가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울산서 40대 부부가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비관해서 다 일가족이 그냥 몰살을 해버렸어요. 최근에 난 것만 제가 캡처한 겁니다. 13일 만에 또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있어요. 공포가 일상이 됐어요. 윤석열은 그 자체가 공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 교실이 가는 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해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청했는데 묵살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 연대와 보충의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전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려서 중퇴 그 병원에 실려갔죠. 졸업생이라고 찾아온 귀환이 칼로 찔른 거예요. 근데 왜 찔렀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 나는 나 혼자만 불행한 거는 견딜 수 없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곳곳에 이렇게 돼 있어. 다 쑤시러 간다. 죽여줄게. XX야. 부산 의정부에서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뭐냐? 흉기 소지 의심자를 불심 검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어. 이건 윤석열 때문이거든. 윤석열과 윤핵관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해먹을 결심, 억압하고 착취할 결심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온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잼버리 봐. 해먹을 결심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 수천억 들였는데 뭐가 됐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어, 제대로 나라가. 아니, 이렇게 될 거를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을 못했단 말이야. 송영길이 MBC 뉴스 데스크에서 한 뉴스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송영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강조하다가 한 말인데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야권의 정권교체 구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이자 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어제도 이 점을 말하다가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예.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장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건데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연 실색이라 적었고 김종민 의원도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내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대표 측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시면 문재인은 윤석열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이낙연을 포함한 친문 세력들이죠. 그들의 태도가 명확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죠. 그게 무슨 사실이 아닌 건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까 봐 전전긍긍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낙연이고 문재인 아니에요. 뭘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누구야? 김종민이나 권영찬이나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탄압받았어요. 탄압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통합을 억제한다고? 뭘 통합이 돼? 사과하라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이게, 왜 탄압받았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독일을 보면 알아요. 독일이 뭐냐면, 정부 부채가, 국가 부채죠. 정부 부채가 약 GDP의 80%까지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을 독일 얘기입니다. 2015년에 시리아 난민을 대거 들어왔잖아요. 100만 명 넘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한 70%, 80%까지 올라갔다가 그것을 점점 이제 낮춰가지고 약 40%까지 낮췄었어요. 그러다 2019년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문 닫아도, 가게 문을 닫아도 다 수입을 보존해줬어요. 완벽하게 보존해줬죠. 그때 메르켈 정부였잖아요. 메르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총리하는 올라프 숄츠예요. 그래서 이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해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550만 명의 그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이 손 놓고 있었잖아.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딱해. 그 사람들이 빚지고, 가게 세는 계속 내야 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줘라. 550만 명에 1,000만 원씩만 줘도,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기별로 250만 원씩 4분기에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550만 명이면 55조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홍남기가 한 짓이 뭐예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게 40%의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독일은 그때 40% 정도 돼 있던 것을 70%로 올렸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다 그 손실을 다 보상해 줬다고. 그래서 올라프 숄츠가 다음 선거에서 이겨. 그래서 지금 총리를 하는 게 올라프 숄츠라고. 지금 뭐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그렇게 재난지원금 주라고 했는데도 홍남기 핑계대고 하나도 안 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남기 나중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어요 이놈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60조가 더 걸쳤어. 60조가. 55조로 썼으면은 어떻게 됐겠어? 윤석열 같은 인간에게 국가가 넘어가겠냐고. 나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재인, 이낙연, 이 멍청한 인간들이 누구를 후계자로 생각한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문재인을 밀었던 거야. 지금도 윤영찬이나 김종민이나 이런 놈들은 문재인 친문 세력이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 우리 국민이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를. 정말 한심한 얘기죠. 다음 영상을,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연호가 묻고 오마이TV에서 추미애가 충격적으로 고백합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자기더러 물러나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당에서 요구한다고. 당이 누굽니까? 이낙연이죠. 이낙연이 요구한다고 같은 생각이죠. 둘이. 추미애를 자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얘기하고 제 얘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이 결정문을 보더라도 해임에 상당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안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1월 27일 날, 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겠네요. 사퇴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다각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신다면요? 꼭 아셔야 되겠어요. 네, 꼭 아셔야 돼요.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진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뭐가 공익인지 저를 설득해 해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공익이 있는지 저를 설득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임에 해당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찰총장과 일선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법무장관,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거는 엄청난 국민들의 알 권리죠. 왜 그만뒀을까 그게? 되게 먹먹한데요. 제가 저 책을 쓸 당시는 2021년 7월에 저 책이 나왔으니까 대선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생을 하고 보니 막을 수 있었을 때 못 막았다 하는 그 열패감이 국민들한테 많은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얻었어야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여쭈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그래서 제가, 이 징계 의결을, 저는 징계 청구권자였고요. 징계에 대한 가부는 징계위원회가 한 거죠.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죠.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네. 대통령이세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 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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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후가,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아.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네.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았어. 네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막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까지 오는데 뭐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초-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그렇군요. 허무한 결론이었죠. 네, 허무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좀 긴 영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거죠. 추미애가 뭐 추윤 갈등이다 어쩌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은 이낙연이죠. 이낙연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라고
그 문재인도 같이 말한 거죠. 왜 물러나라고 그러냐? 4월 7일, 당시 21년 4월 7일이 서울과 부산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빅 매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끄러우면 우리가 표가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누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이 동시에 나가달라. 추미애를 나가달라. 이 장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을 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 처분한 장관도로 그만두라고 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느냐? 내가 우리 인간은 전부 의미의 장에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무엇은 시그널이냐 이게. 이것은 문재인과 이낙연은 윤석열을 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지.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잘못했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을 눈 감아 주기로 했다. 그러니 추미애 너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해석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문재인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윤석열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지. 이낙연이 그만두라고 추미애가 그만둬야 된다고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전무후무한 패배를 했어요. 다음 4.7 보궐선거에서 부산, 서울 완벽한 패배를 했어요. 더 이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당시 추미애의 심정은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잖아요. 사퇴시켜야 할 윤석열을 감싸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의 인사는 정말 그랬어요. 이낙연 같은 무능한 인간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끌고 안고 있어요. 이낙연이야말로 무능하고 사악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짓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쳐 도덕성을 회복하라니 당을 혁신하라니 이런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당을 다 말아먹고 문재인은 정말이지 못 말릴 정도로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비전도 전략도 조직도 없는 문재인의 사적 욕망에 따라 국정 전체가 움직여왔다는 점에서 문재인이 저지른 역사적 비극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구조와 시스템도 없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인물을 배출하는 참혹한 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게 되었단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없고 전략이 없으면 조직도 없고 조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인사조직론에서 보면 빵점인 거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한, 권력, 권위에 근거한 것일 뿐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은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리더십이 아예 없는 거죠. 더구나 인사를 자신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로 꽉 채웠어요. 박상기, 또 유은혜, 홍남기 이런 애들로 꽉 채워놓고 그 한 팀이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이낙연 똑같은 사람 아니야. 윤석열 똑같은 사람 아니야. 쓱쓱 거짓말하고. 정도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죠. 가장 엉터리 같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용인수를 썼다는 생각을 하는 아주 멍청한 일이 벌어진 거죠.